안녕하십니까,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입니다. 오늘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머저리티 오브 마이너리티 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중순쯤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일감 몰아주기 현황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 큰 재벌 중심으로 계열사 간의 일감 몰아주기는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총수일가나 특히 2세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비중이 높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총수 일가나 2세가 일감을 많이 받는 업종들 역시 기존처럼 경영 지원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업과 같은 무형의 자산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해서 상품권을 통한 지주회사, 나아가 총수 일가가 사익 편취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번 일감 몰아주기 자료 공개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 2013년 이후에 사익 편취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공정거래법에 도입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많은 인력과 시간을 동원해서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제의 실효성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앞 영상들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삼성 에버랜드 같은 경우에 이건희로부터 이재용으로의 세습을 위해서 캐시카우 역할을 했고, 에버랜드의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가 삼성 에버랜드 수입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음을 알았습니다. 또한 SK그룹 같은 경우에 SKCNC라는 SI 회사가 계열사들 일감을 받아서 급속하게 성장했고, 이것이 최태원 회장이 SK그룹을 장악하는 종잣돈 역할을 톡톡히 했었습니다.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엔 현대글로비스가 똑같은 역할을 수행했고 아직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재벌 세습과 또는 재벌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가 심각하다는 인식들이 이미 10년 전부터 광범위하게 있었고요. 2012년 대선에서 이것이 큰 정치 이슈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선거에서 이긴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사익 편취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고, 2013년에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사익 편취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구공정거래법 23조의 2가 도입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구사익 편취 규제는 총수 일가의 직접 지분율만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정했다는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경우에 기준을 달리해서 상장회사는 30%, 비상장회사는 20%라는 기준을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규제 내용의 문제점 때문에 규제를 회피하거나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법 제정 이전부터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실제로 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삼성 에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100% 자회사가 되면은 삼성물산이 삼성 에버랜드 지분을 100% 가지고 총수 일가의 직접 지분율은 0%가 됩니다. 따라서 규제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또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총수 일가 지분을 29.99%로 낮춤으로 인해서 규제에서 벗어났습니다. SKCNC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SK와 합병을 함으로써 지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동원해서 사실상 일감 몰아주기를 지속하지만 규제를 회피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 12월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당시에 2013년에 도입된 사익 편취를 방지하기 위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인식으로 다음과 같은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지분율을 비상장, 상장회사 동일하게 20%로 규제 대상을 선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자회사를 통해서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해서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자회사 중에서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는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수일가 직접 지분율을 기준으로 했다는 점, 그리고 자회사로 회피하는 것을 충분히 막기에 어려운 50% 기준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 2013년에 구사익 편취 규제가 도입될 때 이 규제의 위치가 대규모 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가 아니고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 조항에 있는 그 장으로 만들었다는 거에서 기본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익 편취 규제라고 하는 이 조항은 공시 대상 기업 집단에게만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이유는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 행위 자체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 당시부터 그런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불공정 거래장에다가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사익 편취 조항을 활용한 첫 번째 사례가 바로 대한항공의 일감 몰아주기 사례였습니다. 이 일감 몰아주기 사례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불공정 거래 행위의 장에 위치한다는 이유 때문에 또 조항에 부당한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 때문에 부당성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증해야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때 특히 부당성은 경제력 집중을 야기할 만한 크기의 일감 몰아주기라고 판시했습니다. 사실 경제력 집중의 결과로서 사익 편취가 일어나는 것이지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기 위해서 사익 편취가 일어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를 따르자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 편취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위법성을 판단하는데 매우 제한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서울고법의 판시는 2022년 5월에 대법원에 의해서 확정되었습니다. 최근에 제 지도를 받고 있는 박사과정 학생과 제가 공동으로 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이후에 일감 몰아주기 추이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ESG 리뷰라는 잡지에 게재가 된 바가 있습니다. 8대 재벌에 한정해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내부 거래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 8대 재벌의 내부 거래 비중은 규제가 처음 도입된 2013년 이후에 약간의 변동은 있으나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발표되는 공정위 자료에서는 이런 추세를 보기가 어려웠는데 자료를 저희들이 다 취합하고 풀해서 보니 이런 추세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일감 몰아주기의 비중을 줄이는 데는 규제가 도입됨으로써 효과가 있었다는 결론에 이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 사익 편취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직접 지분율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직접 지분율과 간접 지분율을 합친 이것이 우리가 현금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현금 청구권은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익 편취라는 것은 계열사 A와 계열사 B 사이의 총수일가의 현금 청구권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A에서 일감을 가지고 생산을 했다면 총수일가가 배당을 20밖에 못 받는데 B는 총수일가의 직접 간접 지분율이 높아서 배당 청구권 자체가 50이 된다고 하면은 A가 할 일을 B가 함으로 인해서 총수일가는 20이 아닌 50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익 편취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가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즉 총수일가의 이 배당 청구권, 현금 청구권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지 직접적인 지분율 차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물량 자체는 줄었으나 배당 청구권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유인이 줄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규제의 실효성이 담보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 저희 분석의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 이후에 공정거래법의 사익 편취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의 시행 결과 실효성이 아직 담보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더욱이 일감 몰아주기 외에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규제도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총수일가들이 임원으로서 친한
지나치게 높은 보수를 받는 문제, 퇴직금을 받는 문제, 그리고 지주회사가 상표권에 대해서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받는 문제, 이런 것들도 일종의 사익 편취입니다. 이런 사익 편취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다는 것입니다.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 또는 대주주의 사익 편취 행위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기업 집단이 존재하고 계열사 간의 총수 일가 또는 대주주의 현금 또는 배당 청구권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편취의 요인은 있습니다. 또 총수 일가가 지나치게 높은 급여나 퇴직금을 가져갈 요인 역시 항상 존재합니다. 이런 요인이 존재하는 나라들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제도가 이른바 Majority of Minority 룰이라는 것입니다. 즉 소수주주 동의제입니다. 앞에 Majority는 다수결이라는 의미고 of Minority는 Minority Shareholder, 소수주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수주주라고 하는 것은 대주주 또는 우리말로 하면 재벌 총수와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소수주주들이 일감 몰아주기 관련된 사익 편취와 관련된 일감 몰아주기 보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총에서 동의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엔 3년에 한 번 정도씩 보수에 대한 동의를 받게 합니다. 일감 몰아주기는 인도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매년 주총에서 미리 사전적으로 소수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콩, 호주 이런 나라들도 역시 MOM을 도입하고 있으며 OECD에서도 MOM을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MOM 제도가 도입된 이스라엘이나 인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학술적 연구들이 이 MOM의 도입이 총수 일가가 지나치게 높은 보수를 가져가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 또는 사익 편취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좋은 전원의 이와 같은 학술 연구 결과들이 현재 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MOM 제도가 잘 작동되기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가 얼마나 성실하게 주주로서의 역할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소수주주들 중에서 일반 우리가 말하는 개미라고 하는 소수주주들은 매우 정보력이라든지 활동력에서 기관 투자자에 비해서 훨씬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수주주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이 MOM 제도가 잘 작동되려면 기관 투자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MOM 제도는 소수주주가 만약에 내부 거래 일감 몰아주기 자체가 합리적인 경영에 의한 것이라면 찬성할 것이고 이것이 사익 편취를 위한 것이라 반대할 것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판단을 하는데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일일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을 기관 투자자 또는 기관 투자자나 소수주주의 주총에서의 의결권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의결권 자문기구 같은 곳이 활성화되어야만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맥락에서 보면은 기관 투자자로서 독보적인 존재인 국민연금이 주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용해야만 Majority of Minority 룰도 잘 작동될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기관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입니다. 다음 박상인의 경제 브릿지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